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쟁점을 짚어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길경식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 아주 오늘 밝고 네. 경쾌합니다. 길 이사는 어디 네. 사실 내일 거주지에서 투표 열리는 그런 동네 아닙니까? 예, 저희는 투표가 없어요. 고향 일산 아니거든요. 아, 일산에 사세요? 네네. 그래도 워낙 수치에 밝고 경제를 통해서 사회를 통찰하는 분이시니까 여대야 몇 대 몇 보십니까? 잘 모르겠네요. 요새는 선거나 이런 거에 네. 거의 신경을 잘 안 쓰다 보니까. 그럼 총 전국에서 몇 군데서 선거가 치러지는 건 아세요, 혹시? 10군데 아니었나요? 예? 어디? 열 몇? 거의 10군데가 다 됐어요. 아, 이거, 그러시구나. 이강윤이 오늘 잘 안 들으시는구만. 15군데입니다. 네. 자, 됐고. 네. 경상수지 상반기 흑자가 또다시 사상 최대. 항상 네. 이런 건 최대 행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우리가 잘 살겠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그냥 수치상으로만 이렇다 소리입니까? 이게 조금 경상수지가 한동안 계속 사상 최대를 계속 공신해오고 있는데, 네. 이거를 조금 조목조목 나누어 봐서 정확히 국민들의 삶하고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계속 사상 최대를 나타내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게 정말 국민의 삶하고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을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수치를 보면 6월에 국제 수지가 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만을 놓고 보았을 때 392억 달러로 작년 상반기에 312억 달러 정도여서 작년보다도 거의 한 80억 달러 이상 큰 폭으로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냈는데, 네. 원래 한국은행에서는 400달러를 넘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적은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요. 네.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 경상수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수지들을 좀 살펴보면, 네. 일단 6월의 경상수지, 6월 한 달 동안 경상수지 총 살펴보면 79억 달러 정도로 5월 달보다는 한 10억 달러 이상 줄어들었어요. 아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3월 이후에 현재 계속 한 28개월, 2년 이상 계속 흑자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이 경상수지 안에 들어있는 상품수지의 흑자를 살펴보면 전월에는 90억 달러 가량이 상품수지 흑자를 보였었는데, 이번 달은 이게 66.5억 달러로 30%가량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와. 서비스 수지는 계속해서 적자를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월보다도 2억 달러 이상 늘어서 한 6억 달러 가량 서비스 수지는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본원 소득 수지라는 게 흑자 규모가 전월보다도 15억 달러 이상 증가를 해서 22.3억 달러로 확대가 되었고, 이전 소득 수지라는 건 이제 3.8억 달러 가량 적자를 보인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예, 고등학교 때 졸립던 정치 경제 시간에 들었던 말들이 다 나오는데, 네. 한 달 사이에 지금 상품 수지 흑자의 경우에 네. 약 30%가 감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변동할 수 있는 건 다이나믹한 겁니까? 경제 체제가 문제 있다 소리입니까? 일단 상품 수지 흑자가 이렇게 30%가량 감소한다라는 건 일단 계절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수출입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네. 어떤 한 달의 변화량이 얼마만큼 되는가를 보는 것보다는 한 2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금 수출입의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게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수출입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이후에 좀 정체 혹은 약세인 상황이고, 각 달의 어떤 계절적인 요인이라든지 어떤 기업적인 혹은 어떤 산업 직군의 현황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정도는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저는 30%가 어떻게 나라 전체가 이렇게 집계했을 때
네네. 이렇게 크게 늘거나 줄 수 있나 했어요. 근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네. 워낙 네.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비중이 크잖아요. 예. 그래서 이들 기업의 주 업종인 자동차 업종이나 스마트폰 업종에서 업황이 나빠지면 이 정도 혹은 이 정도 이상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나저나 뭐 수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용어에 대해서 간단히 공부 좀 시켜주시는데 딱 기억에 남게 시켜주셔야죠. 안 그러면 이거 이제 더 공부하고 가려다 더 졸려요. 이게 원래 요새 수지가 국민 여동생 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좀 좋은 느낌인데 예. 여기서는 수지가 좀 머리 아프고 졸린 그런 느낌이라서 예. 간단히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일단 가장 큰 개념이 경상수지라는 개념이에요. 네. 이 경상수지라는 건 한 나라가 무역, 뭐 아니면 서비스 등 이런 거래를 통해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 돈의 총 흐름을 보는 게 경상수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 경상수지 돈의 총 흐름을 분야별로 이제 나눠서 또 살펴보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게 상품수지라는 게 가장 커요. 경상수지 안에 상품수지가 가장 큰데 이 상품수지는 무역을 통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는가 수출입에 네. 관련된 게 이 상품수지고 그러니까 물건 팔고 사오고.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이 서비스 수지라는 게 있는데 이 서비스 수지라는 건 뭐 특허나 지적재산권, 여행, 통신 서비스, 금융 서비스 등 상품 이외의 거래를 통해서 이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의 총합을 서비스 수지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본원소득 수지라는 게 있는데 이름은 좀 어려운데 이 본원소득 수지라는 건 다른 나라의 뭐 해외 직접 투자나 이런 자본 투자를 해서 배당 소득이나 이런 걸 받아들이는 돈 아니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사람이 외국에 있는 직장에서 일을 해서 받아들이는 임금이나 이런 것들 네. 총합을 본원소득 수지라고 하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전소득 수지라는 게 있어요. 크게 이렇게 네 종류인데 이 이전소득 수지라는 건 어떤 대가의 거래가 아니라 우리 왜 유학 가 있는 자녀한테 그 계좌이체 해주는 거? 그렇죠. 예. 그런 자금의 총합이 이전소득 수지입니다. 예. 그래서 그 무역에 의한 거래, 그다음에 무역 이외의 어떤 서비스 같은 거래, 그다음에 돈을 투자한 거에 의한 거래, 그리고 그거 외에 그냥 대가 없는 거래. 이렇게 총 4가지로 수지가 나눠지고 이렇게 각각의 수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현재 이 돈에 들어오고 나가는 총 상황을 보게 되면 네. 일단 가장 큰 비중은 수출입이 차지하고 있는데 예. 이 수출입은 현재 그 전체적인 느낌이 정체 혹은 약세를 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다음에 본원소득 수지는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해외 직접 투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 소득이 2011년도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우리나라의 어떤 특허나 기술 이런 부분이 좀처럼 강해지지 않고 있어서 해외 기술이나 어떤 특허에 대한 그 비용 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그 서비스 수지에 대한 그 적자는 계속 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우리가 흔히 수지 맞는다 할 때 그 수지가 이 수지입니까? 그 수지가 이 수지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우리 수출 뭐 숫자는 그런데 수출의 질적인 면을 보면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진단해 주셨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안정적 성장을 이루려면 한국 경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하면 경제 구조 자체가 너무 좀 왜곡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제 시간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기업 중심의 수출입 비중이 너무 크거든요. 네,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배 이상 이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정적인 어떤 그 내수 위주의 경제로 바꿔나가려면 예. 지금은 한국의 그 가계 소비 비중이 50%가 채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이 가계 소비 비중이 최소 이제 60% 정도까지, 그러니까 지금보다 10% 이상 높아져야 되는데 네. 이렇게 가계 소비의 비중이 높아지려면 당연히 가계 소득이 높아져야 사람들이 돈이 많아야 쓸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가계 소득이 높아져야 되고 가계 소득이 높아지려면 당연히 임금이 높아져야 되고 임금이 높아지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 자영업자의 영업수익 이익이 높아져야지만 이 가계 소득이 높아질 수 있는데 네. 이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의 영업수익 이득을 보장해 주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대기업과의 공정거래를 절대적으로 좀 확보해주는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수출입을 통해서 대기업 무엇과 사상 최대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 밑에 중소기업들한테는 이 수익이 배분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임금의 형태로 가계로 어떤 소득 증대가 이어지지 않고 있는 거고, 오히려 지금 대기업들은 본인들이 어떤 환율 변동에 의한 부담이라든지 경기 악화에 대한 부담을 오히려 중소기업으로 떠넘기고 있어서 중소기업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간간히 버티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히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수익이 커지게 되면 오히려 이 건물 주인들이 그걸 임대료를 확 올려버려서 그 어떤 자영업자의 노력의 대가를 그대로 뺏어가 버리거든요. 그렇죠. 이런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서 국가가 제대로 차단해주지 못하고 어떤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보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안정적인 그 내수 위주의 성장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항상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자발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길 이사가 보시기에는 지금 진단 겸 처방해 주시는 거 대만 네. 같은 데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대만은 사실 조금 이제 특수한 상황인 게 중국하고 이제 경제 어떤 그 자유화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네. 예전에는 대전 안에 있던 제조업들이 대부분 이제 중국 그 대륙으로 다 옮겨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만 경제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은 상황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대기업들이 해외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대만 같은 경우는 이게 더 급격하게 빠르게 일어났고,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 대만하고는 이제 거의 같은 나라처럼 돼버렸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이런 문제가 조금 더 커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른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 불공정한 경제 구조 때문이 아니라 중국하고의 어떤 이렇게 사이가 좀 좋아지면서 네. 중국의 싼 임금 노동자들을 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좀 대만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으로도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만이 내수가 탄탄하고 나름대로 그 물건의 퀄리티도 있고 비교적 인정받고 이렇다는 얘기. 그랬었습니다. 네, 그랬었는데 네. 최근에 중국 경제, 대륙 본토 경제가 예. 확 크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군요. 네. 그 정도 하고 이번에는 빚내서 지금 경기 부양할 때 아니다. 공정거래가 담보되는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최경환 부총리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오늘 증시는 아주 막 폭등을 하고 이런 거 보니까 은행이나 시장은 좀 반기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우리 평소에 기리사님 지론으로 보면은 영 위태위태해 보이는데 요거 한번 짚어보십시다. 일단 시장에서는 좋아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시장에 이제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네. 어쨌든 시장에 돈이 풀리기 때문에 아하. 시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 호재이기 때문에 증시나 자산 가격은 당연히 이제 상승을 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일단 현재 그 국채 발행 장에만 했을 때 500조가 넘었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계속 GDP 대비로 부채가 30% 내외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던 게 이미 50%를 넘어섰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나라 1년 GDP가 이제 1000조 가량 된다, 1100조 이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국채 발행 잔액만 놓고 봤을 때 이제 500조가 넘었기 때문에 이미 국채만 놓고 봤을 때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50%가 넘었고,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그 지방채가 18억 원이고, 공기업들이 발행한 특수채가 350억 원이고,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한증권이 175억 원으로 이를 다 합치면 공적 분야에서 발행한 채무가 이미 1000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비슷해지네요? GDP하고? 그렇죠. 이미 GDP 대비로 봤을 때 공적 채무가 100%를 넘어섰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국채로만 봤을 때 이 정도이고, 국채 외에 보증을 서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금융권의 대출이든 이렇게 합치게 되면 이미 1100조를 넘어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그것보다 가장 심각한 지금 문제는 또 따로 있습니다. 뭐죠? 그게 뭐냐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네. 자기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이 빚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정부든지 공기업이든지 이 채무를 발행을 하려면 국회 동의 이거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예산에 대해서 국회 동의를 받고, 그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운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예. 지금은
국가에서 이제 예산이란 걸 발표를 해서 국회에서 동의를 받습니다. 네.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려면 세수를 걷어야 되고 이 세수를 걷어들이는 거에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국채를 발행하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당장 이제 예산을 써야 되는데 쓸 돈이 없으니까 빚을 내서 이 돈을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 예산의 증가하고 국채 발행 잔액의 증가가 맞지가 않아요. 아하. 원래는 예산 이만큼 쓸 건데 돈이 요만큼 모자라니까 이만큼 국채를 발행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국회에서 이거를 동의를 해주고 견제를 해야 되는 건데 국회에서는 지금 이 국가의 예산이 얼마고 공적 부분의 채무가 얼마고 이게 지금 마저 들어가는지도 확인도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사이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자기들 마음대로 빚을 내서 지금 아무런 제동 장치도 없이 정략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에 지금 돈을 쏟아붓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나중에 뒷감당을 누가 어떻게 하려고 이런단 말입니까? 이거 계속 정부 부문에 연구소 차원에서 이 재정 통계하고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